10월 말에 베이징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감돌며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밤 베이징 서쪽 지역을 감싸고 있던 냉기는 단순한 날씨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치 엘리트들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는 징시 호텔 주변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선전 매체의 장막 뒤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통상적인 정적 대신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들이 겹겹이 호텔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총구들이 서로를 겨누며 으르렁거리는 권력 파벌 간의 목숨을 건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밤, 베이징 안보의 핵심 인물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지난 10년 중 가장 처절한 내부 숙청의 신호탄이자 당과 군이 벌이는 권력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베이징시 공안국 부국장 둥이준이 있었습니다. 향년 58세, 중국 정치 무대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그는 돌연 병사했다는 짧고 모순된 통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난하이의 권력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자 공안부장인 왕샤오펜의 오른팔로 불리며 수도의 안보를 책임지던 그가 하필이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라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사망 발표 시점입니다. 둥이준은 사중전회 이틀째인 10월 21일에 사망했으나 그의 부고는 무려 25일이나 지난 11월 16일에야 공식화되었습니다. 왜 한 달 가까운 침묵이 필요했을까요? 이 긴 침묵은 권력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협상하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 다시 말해 정치적 살인을 단순 병사로 위장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발표된 부고에 사용된 수사들은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국은 그를 영웅적인 모범, 충성스러운 전사, 정법 시스템의 강철 군인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칭호는 통상적으로 최고 지도자나 국가를 위해 특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이들에게나 부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으로 사망했다면 이러한 영웅화 작업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둥이준이 모종의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다 실패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음을 시사합니다. 정보 소식통과 분석가들이 지목하는 그 인물은 바로 현재 중국 군부의 실질적 1인자이자 시진핑 1인 독재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한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려던 시도였습니다. 둥이준은 병상이 아닌 징시 호텔 안팎에서 벌어진 처절한 총격전 혹은 무력 충돌의 현장에서 최후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둥이준의 위치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경찰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칼인 왕샤오쳔이 직접 발탁하고 키워낸 인물로 왕샤오투의 정치적 행보를 그대로 밟아온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핵심 인물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은 시진핑 친위 세력이 올인 전략을 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점차 시진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장여우샤를 위시한 군 원로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군권을 되찾아오려 했습니다. 앞서 허웨이둥이나 쿤모화 같은 시진핑계 장성들이 장여우샤를 견제하려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군 내부가 아닌 당의 안보 공작 라인을 직접 투입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다시 10월 21일 밤에 징시 호텔로 돌아가 봅시다. 목격자들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전례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당과 군의 최고 위급 비밀 회동 장소인 이곳에 평소와 달리 서로 다른 지휘 체계를 가진 무장 병력들이 뒤엉켰습니다. 장여우샤를 호위하는 군 병력과 왕샤오점과 둥이준의 지휘를 받는 공안 및 국가안전부 특수요원들이 3중 4중으로 대치했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일촉즉발의 상황, 둥이준의 죽음은 그가 장여우샤를 체포하거나 제압하려다 군측 경호부대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해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수도 안보 책임자가 당의 중요 회의 기간 중 사망했다는 사실은 중국 정치 시스템에 가해진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당권파와 군부 엘리트 사이의 균열이 더 이상 정치적 타협으로 봉합될 수 없는 무력 충돌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둥이쥔 사망 직후 베이징 지도부에는 공포와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성대한 장례식과 영웅 칭호는 진실을 덮기 위한 연막이자 동요하는 하부 조직원들을 달래기 위한 시진핑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진실은 판세를 뒤집으려던 당권파의 도박이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장여우샤는 제거되기는커녕 그날 밤 이후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최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의문의 잠적을 감행했습니다. 당의 살림을 도맡고 지도부 경호를 총괄하는 차이치당 서기처 제1서기는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둥이쥔의 직속상관인 왕샤오첨 역시 일주일간 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의 왼팔과 오른팔이 동시에 사라진 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들이 군부의 압박 속에 내부 조사를 받았거나 실패한 거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며 몸을 사려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충신들, 발각된 음모, 그리고 패배를 감추기 위해 영웅으로 포장된 시신, 이 모든 것은 붉은 담벼락 뒤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징시 호텔의 화약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권력의 전장은 베이징을 넘어 모스크바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내부 다툼이 아닌 국제 질서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수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징시 호텔에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가 일단락될 무렵 전선은 소리 없는 전쟁터인 미디어와 외교 무대로 옮겨붙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오랜 통치 철칙 중 하나는 당이 총과 붓을 모두 장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군대는 언제나 당의 지휘 아래 한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0일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기점으로 이 철옹성 같은 원칙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선전 기계들이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 선전부와 군부 홍보 시스템이 각기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체제 붕괴의 전조와도 같은 신호였습니다. 장여우샤가 11월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중국 내 여론을 통제하는 당의 주요 매체들,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는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앙군사위 부주석급 인사의 해외 순방, 그것도 전략적 동맹국인 러시아 방문은 대서특필되어야 마땅한 뉴스입니다. 과거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3년 장여우샤의 방러 당시에는 당과 군의 모든 매체가 실시간으로 그의 동정을 보도하며 양국의 우호를 과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 쪽 언론은 철저히 입을 다물었고 오직 국방부 홈페이지인 중국 군망만이 100자에서 120자 남짓한 짧은 단신으로 그의 도착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당 선전부가 장여우샤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속 조치였습니다. 중국 군망에 올라왔던 그 짧은 기사마저 5일 뒤인 11월 25일 돌연 삭제되었습니다. 기사를 올리려는 세력과 그것을 지우려는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손싸움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당의 언론과 군의 언론이 따로 노는 이 기이한 현상은 베이징 내부에서 시진핑파와 장여우샤파 간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베이징의 언론이 장여우샤를 투명인간 취급하려 애쓰는 동안 6,000km 떨어진 모스크바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장여우샤를 위해 크렘린궁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대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여우샤가 도착하기 불과 이틀 전인 11월 18일 중국 국무원 총리이자 서열 2위인 리창이 모스크바를 다녀갔습니다. 리창은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그에 대한 러시아의 의전은 지극히 실무적이고 평범했습니다. 의장대 사열도 특별한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군복을 입은 장여우샤가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가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리고
화려한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으며 예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개 부처 장관이나 군사위원에게 하는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국가 원수에게 바치는 최고 수준의 예우였습니다. 푸틴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장여우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는 왜 리창 총리보다 장여우샤에게 더 큰 공을 들였을까요? 푸틴과 같은 노련한 정보기관 출신 지도자는 본능적으로 권력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는 지금 베이징의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진핑의 그늘 뒤에서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고 결정권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푸틴에게 있어 시진핑의 대리인인 리창은 결제 서류를 가져오는 메신저에 불과했지만 장여우샤는 거래를 확정짓는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장여우샤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내부의 암살 위협과 권력 투쟁을 뒤로하고 모스크바 행을 감행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긴박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공언하며 평화 협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30일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이 멈추면 그 다음 순서는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를 은밀히 지원했던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여우샤의 방러 목적은 바로 이 전후 처리를 위한 비밀 회동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은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뒤로는 러시아의 드론 부품, 탄약, 이중 용도 기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하고 제재의 칼날을 들이대기 전에 중러 양국은 서둘러 증거 인멸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푸틴은 장여우샤를 불러 우리가 주고받은 거래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트럼프의 압박에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다가올 미국의 공세에 대비해 서로의 알리바이를 맞추는 공범자들의 회합이었습니다. 또한 푸틴은 장여우샤에게서 확답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가 영토를 확보하고 숨을 고르는 동안 미국이 중국을 향해 포문을 돌릴 때 중국이 러시아를 계속 방패막이로 써먹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무제한 협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 말입니다. 푸틴은 장여우샤와의 만남을 통해 시진핑의 불안한 입지보다는 군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실세와의 한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여우샤가 러시아의 예상보다 오래 머무른 것을 두고 그가 푸틴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거나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보여준 파격적인 의전과 장여우샤의 당당한 행보를 볼 때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의 협상가로서 모스크바를 방문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로써 베이징의 언론 통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이 아무리 장여우샤의 존재를 지우려 해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울려 퍼진 예포 소리는 그가 현재 중국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침묵과 언론의 엇박자 속에서 장여우샤는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인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베이징으로 쏠립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의 보증 수표를 받고 돌아온 장여우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없는 사이 베이징에서는 어떤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을까요? 장여우샤가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밀담을 나누는 동안 정보의 진공 상태에 빠진 베이징과 중화권 인터넷 공간에서는 마치 댐이 무너진 듯 온갖 추측과 루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여우샤가 실종됐다, 체포됐다, 심지어 망명했다는 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대중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열광했고 일부 반공산당 성향의 매체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희망 섞인 관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냉철한 관찰자라면 이 소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팩트와 낚시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장여우샤의 신변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4가지 핵심 루머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논리와 정황 증거를 통해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루머는 푸틴이 장여우샤를 체포해 구금했다는 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립니다. 시진핑이 국내에서의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 러시아를 방문한 장여우샤를 제거하기 위해 푸틴에게 거액의 대가나 이권을 약속하고 청부 체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KGB 출신의 냉혈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제 정치의 셈법으로 보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타지입니다. 푸틴은 영악한 전략가입니다. 그는 장여우샤 한 명을 잡아 가둔다고 해서 중국 군부 전체가 시진핑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군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군사 지원 라인이 끊기는 자살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빈급 예우를 갖춰 초청한 손님을 체포한다는 것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양아치 행위로 러시아의 국제적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당장 전쟁을 치르느라 중국의 뒷배가 절실한 푸틴이 시진핑의 불안한 권력을 위해 자신의 국익을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두 번째 루머는 장여우샤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시진핑 친위대에게 체포됐다는 설입니다. 이 또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낚시성 정보입니다. 장여우샤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부의 노련한 실세입니다. 그는 이미 10월 21일 징시 호텔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이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호랑이 구린 베이징으로 무방비 상태로 돌아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출발 전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병력 배치를 완료했을 것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놓았을 것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미 군권과 경찰력 장악에 실패한 마당에 공항에서 무력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감행할 능력이나 배짱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장여우샤의 러시아 체류가 길어진 것은 망명이나 도피가 아니라 푸틴의 자문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 루머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푸틴은 중국 군부 실세와 더 깊은 전략적 논의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담을 넘어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시뮬레이션하고 비밀 협약을 구체화하느라 예정보다 일정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여우샤가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오히려 판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장여우샤는 과연 무사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11월 27일 중국 국방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은 사중전회 이후 군의 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장여우샤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장여우샤 부주석이 회의에 참석하여 학습을 주재했다는 공식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프로토콜상 이미 숙청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의 이름은 공식 석상에서 절대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변인의 입을 통해 그의 이름과 활동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그가 건재하며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국방부의 발표 태도입니다. 과거 같으면 군부의 발표문마다 시진핑에 대한 찬양, 이른바 12여 천가가 문장마다 가득했어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을 받들어 핵심이신 시 주석을 결사옹위하며 같은 수식어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낯간지러운 충성 맹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사라졌습니다. 오직 군의 업무와 장여우샤의 활동만이 건조하게 나열되었습니다. 이것은 행간을 읽어야 하는 중국 정치에서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군대가 더 이상 시진핑 개인의 사병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군대 혹은 장여우샤의 통제하에 있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11월 28일 장여우샤는 시진핑, 차이치와 함께 중앙정치국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이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도하며 장여우샤의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루머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는 체포되지도 실종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진핑의 바로 옆 혹은 그를 견제하는 위치에서 당당히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장여우샤는 귀국 후 베이징 시내의 자택이 아닌 중앙군사위 청사인 81빌딩 내의 지하 벙커 서산 지휘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핵전쟁 시에도 지휘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지대입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군사시설에 머문다는 것은 여전히 신변 안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언제든 군 병력을 즉각 지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일련의 실종설과 체포설 소동은 정보가 통제된 사회에서 대중의 불안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 뒤에는 시진핑 1인 천하가 무너지고 있다는 뚜렷한 실체가 존재합니다. 장여우샤는 살아남았고 그의 건재함은 시진핑의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팩트는 분명해졌습니다. 총구는 시진핑의 손을 떠났고 베이징의 권력 지형은 징시 호텔의 밤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칼자루를 쥐게 된 군부는 과연 이 힘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시진핑의 곁을 지키던, 그러나 지금은 빛을 잃어가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의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장여우샤가 건재함을 과시하며 베이징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을 때 권력의 시소 반대편에서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체제를 떠받치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차이치와 왕샤오피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고위 관료가 아닙니다. 차이치는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시진핑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대내 총관이며 왕샤오겸은 공안과 특무기관을 장악하여 정적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시진핑의 칼입니다. 황제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이 두 사람이 11월 초중순 약속이나 한 듯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왕샤오튜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차이치는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이 참석하는 중요 회의나 외교 행사에 언제나 병풍처럼 배석하던 그들의 부재는 권력의 심장부에 심각한 동맥경화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었습니다. 특히 왕샤오핀의 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징시 호텔 사건과 둥이준의 의문사는 왕샤오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인 둥이준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하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발이 잘려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최근 왕샤오톤의 정치적 기반인 산시방, 인맥들이 줄줄이 숙청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그가 벼랑 끝에 몰려있음을 시사합니다.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군부의 보복성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샤오둘은 현재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채 군 정보기관의 삼엄한 감시 아래 제한적인 활동만을 허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공안부장의 위세는 이제 군부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이치의 상황 또한 복잡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시진핑은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차이치에게 장여오샤 제거 명령을 내렸으나 차이치가 이를 거부하거나 주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차이치는 영리한 관료입니다. 그는 이미 군심이 시진핑을 떠났고 장여오샤를 중심으로 뭉친 군 원로들의 세력이 당의 통제력을 넘어섰다는 것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총구가 당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마오쩌둥의 원칙은 무너졌고 지금은 총을 쥔 자가 목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어 군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차이치의 잠적은 시진핑의 무리한 지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었거나 혹은 실패한 작전의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한 전략적 도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의 최측근들조차 침몰하는 배에서 각자 도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징시 호텔의 총성과 모스크바의 붉은 카펫, 그리고 측근들의 잇따른 실종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는 정점을 지나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 총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무력 기반인 군대는 장여우샤의 손에 넘어갔고 충성스럽던 관료 조직은 공포와 불신으로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과 반시진핑, 파벌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줍니다. 군권과 당권의 위험한 동거 혹은 살얼음판 같은 대립은 중국 내부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은 중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거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가 백지 시위라는 전국적인 저항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듯 민심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체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장여우샤 측이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 혼란을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중국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국제 정세 또한 시진핑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 수순을 밟고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미국의 화살은 정확히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만 문제와 무역 불균형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 또한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 안으로는 군부의 도전과 민심 이반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 시진핑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일부를 내려놓고 군부와 타협하며 연명할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장여우샤와 군부의 득세는 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의 폭주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하고 호전적인 군사 강국, 중국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지형 변화는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북한과 밀착하는 러시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국 군부의 움직임은 우리의 안보 환경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낚시꾼의 미끼에 속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선전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이동을 냉철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징시 호텔의 밤은 끝났지만 그 밤이 남긴 긴 그림자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올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의 권력 투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